예,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축제 기간이죠.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번 주 수업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 각자 편리한 시간에 강의를 잘 듣고 또 축제의 시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뢰라는 쟁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죠? 우리가 프라이버시와 또 아주 친밀한 공간, 이게 우리 이 삶과 어떤 그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과 요즘 기술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은 신뢰라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 개인에게나 우리 사회 전체로나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들 개인이면서 집단적인 존재죠. 여러분들 다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이지만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든 교육을 하는 일이든 모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는 지혜, 공생의 방식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조직이나 그 사회는 망하죠. 조직과 사회만 망하나요? 개인도 못 삽니다. 결국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 이거는 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아주 필수적인 숙제고, 그런 측면에서 남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한 개인이 타자와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하고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바탕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신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최소한의 신뢰가 없으면 안정적인 이 상호작용이 안 되죠. 남과 더불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불필요하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가 없이는 어떤 공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늘 볼 수 있듯이 이런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방식이죠. 다들 얽혀서 살기 때문에 서로의 이 관계를 지탱해주는 신뢰가 어느 정도,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쟁점이죠. 근데 이제 신뢰는 그 범위가 각각 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다시피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신뢰, 이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겠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전적인 애정을 쏟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무한정한 신뢰를 보인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1차적으로 진행되는 신뢰죠. 정서적인 유대에 기반을 둡니다. 자식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부모는 자식을 아주 무한정하게 사랑하고, 이 정서적인 유대가 아주 1차적으로 형성되는 신뢰의 기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린이 교육이나 유아 교육에서 다들 아주 영아기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이 친밀한 애착, 그게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 친밀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가족을 보면 결국 이제 그런 특수하고 소규모 관계에서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형성되는 그러한
신뢰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가족만의 독특한 신뢰입니다. 가족은 무조건 믿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이런 아주 특수한 신뢰가 작동되는 공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그런 가족 내부에서의 신뢰는 좁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많아야 10명 이내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신뢰죠. 바깥의 사람들, 가족 외의 타인들과는 그런 유형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결국은 비대면적이거나 시민적이거나 공적인 관계에서의 신뢰는 그런 가족 관계의 신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주 정서적이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성격에 기초한 신뢰와 우리가 일반 사회 시민들과 또는 공적인 그 영역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숙제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학자는 이 정서적 유대의 강약과 이 신뢰의 강약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가족 사이에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어떤 관계에서는 정말 강한 유대, 스트롱 타이가 존재하지만 그 신뢰는 아까 말한 대로 좁은 데서만 작동하는 신뢰다. 반면에 우리가 가족 위에의 그냥 그 좀 일시적이고 일과 관련해서 그냥 간헐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강한 유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크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약한 유대에 기초해서 자신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묘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이 이 그라노베타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어떤 역설을 얘기했어요. 사회생활에서는 이 위크타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약한 유대가 오히려 강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족 관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 아주 끈끈함, 친밀함, 서로가 모든 것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아는 이런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공공기관의 신뢰는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지, 이것과는 상관없어야 신뢰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묘한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과 취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때 내가 가장 도움을 받는 그 인포메이션이나 또는 어드바이스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건 아주 친밀한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냥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 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올려놓은 어떤 그 정보, 또는 그냥 학교에서 교수와 그 일과 관련해서 또는 이 수업 과정에서 주고받은 그런 얘기가 훨씬 신뢰성 있는 정보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라노베터가 말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꼭 그렇게 강한 유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뢰, 서로 잘 모르면서도 믿을 수 있는 무엇, 이게 자리 잡는 것이고, 그게 자리를 잡아야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또는 어디 뭐 여러분들 축제 공연장을 가든 내 옆자리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도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믿음이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이게 문명 사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문명화 된다는 것은 이런 공적 신뢰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사실 뭐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존재하는 것, 이거는 뭐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죠. 고대나 중세나 현재나 이 부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다른 것은, 현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을 넘어서 내 마을을 넘어서 내 어떤 지역을 넘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 심지어는 외국인들하고 국제적으로도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다. 내가 미국의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갈 때도 내가 우버를 예약하고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찾아서 가면 그 공간이 나를 위해서 리저브 되어 있으리라는 믿음, 이게 우리의 지금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독특한 현대사회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명화가 된다는 것, 이 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은 이 문명, 이런 그 공적 신뢰가 발전한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중적인 숙제를 해결한다는 게 됩니다. 이중적인 숙제라는 게 뭐냐? 한편으로는 개성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이 개성을 중시하고 우리 모두 다 독자적인 자기 어떤 그 아이덴티티나 자기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개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영역과 함께 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사회성, 공공성, 신뢰, 이것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명 단계가 낮은 사회에서는 개성도 발전이 잘 안 되고 사회성도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 문명사회는 굉장히 개성적이 되면서도 아주 폭넓게 신뢰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공적인 신뢰, 이 아주 강한 유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서적인 끈끈함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신뢰, 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신뢰를 어떻게 만드나? 그런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그 기반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있었고, 오늘날 이제 새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런 좀 폭넓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온 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식 하나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어떤 지혜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죠. 두 번째는 신뢰를 보증해주는 어떤 제3의 그 주체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서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면 제3자, 신뢰를 보장해주는 누군가를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이 신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는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 초연결, 디지털의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새로운 신뢰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이 새로운 좀 숙제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순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거리라는 말 우리가 뭐 요즘 그 코비드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말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물리적 거리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사회적 거리로 보면 내가 마음으로 더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은 내가 매우 가깝게 여기고 그래서 뭐 친밀한 사람은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잘 모르는 사람 또 내가 그렇게 뭐 친숙하지 않은 사람 일과 관련해서만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 밀착하면 거북하다. 거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거리,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를 친밀감에 따라서 달리 조정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 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 이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나나 또 내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아주 친밀한 가까운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 그 서로 다른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기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부부 간의 거리, 또 연인 간의 거리, 남친 간의, 여친 간의 거리, 그냥 막연한 친구 간의 거리, 회사 동료 간의 거리, 그냥 알기는 알지만 가끔씩 만나는 사람의 거리, 전혀 모르는 그냥 길거리에서 버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 이거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걸 다 다르게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과 어떤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를 각자가 조율하고 그래서 서로 거리를 멀리하면서도 관계가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공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공서에서 서류를 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너 부모가 뭘 하느냐, 너 뭐 하는 아이냐, 너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물으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끈끈함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쿨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인 거죠. 여러분이 경찰관에게 어떤 보호를 요청할 때 경찰관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부모가 뭐 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가 멀고 쿨한 관계에서도 신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문명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뢰의 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리가 멀어도 적당한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사는 지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을 했듯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적인 공간, 프라이버시, 이건 내가 지킨다. 여기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지킴과 동시에 남에게도 이걸 인정해 준다. 당신도 그 프라이버시와 그 개인 공간은 그건 당신의 공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프라이버시와 개성적인 영역은 독자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쿨하게 서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이제 이 신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친밀 공간이 이제 사회적 공간하고 같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 1차적이고 친밀한 공간을 넘어서는 신뢰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거리감, 이 정서적인 친밀성을 오히려 배제하고 너무 끈끈하고 너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 이슈, 그 부분에 관해서만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쿨한 신뢰가 사회를 사실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한 연결, 약해 보이는 그 공공의 신뢰가 사실은 우리 이런 큰 공동체의 그 어떤 존립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건 참 흥미로운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속속들이 다 알고 서로 이 속의 감정과 생각을 다 공유해야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하고 나는 거리를 유지하겠다 싶으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거리를 유지하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또는 알더라도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리 서로 몸은 가까이 있어도 눈빛과 얼굴과 이런 것들을 서로 보지 않음으로써 의도적 거리, 의도적 무관심, 의도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그게 냉랭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최소한의 공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 서로의 불편함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게 신뢰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흥미롭지만 다시 아까 그라노베트의 얘기를 빌면 약한 유대, 모르는 사람, 익명의 타자와도 공유할 수 있는 그 약한 고리의 유대가 강한 신뢰를, 사회 전체를 묶어주는 그런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사적인 유대에서 보이는 아주 정서적 끈끈함과 서로를 막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공적인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쿨하다고 하는 것, 상대방에게 일일이 뭘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야 할 어떤 에티켓이나 어떤 약속이나 어떤 상호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잘 모른다.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취미가 뭔지 여러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도 여러분들 개개인 부모가 뭘 하는지, 뭐 종교가 어떤지, 뭐 누구랑 친한지 이런 걸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수업과 관련된 일에서만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쿨한 신뢰가 곳곳에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어떤 사회적인 경험의 폭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뢰의 기초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유형의 신뢰는 개인의 어떤 교양이나 상식이나 심리적인 거리감의 조절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중요하고 아주 잘 작동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심지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뢰를 사회적으로 보증하는 뭔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표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도가 발전된 거죠. 일차적으로는 신뢰를 보장하는 문서를 만든다. 어떤 증명서, 어떤 아이디, 어떤 졸업장, 뭐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상대방이 신뢰한다. 당신이 경찰관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당신이 경찰관이라는 걸 보여주라.
그럼 경찰관 뭐 증명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경찰 제복을 입든지 그러면 내가 당신이 경찰인 것을 알고 그 경찰에 대한 신뢰를 내가 보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당신이 의사인지 확실하게 의료의 그 지식과 이 훈련된 그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그러나 의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또 그런 어떤 그 객관화된 모습으로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내 몸을 맡긴다. 그러니까 어떤 이 증명서, 확인서, 이 졸업장, 자격증 이런 게 이 신뢰를 보장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문서로 잘 안 되면 아예 제3의 인물을 신뢰를 보증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도 한다. 옛날 같으면 마을의 어른,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하거나, 여러분 중개인, 과거에 무슨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3자가 소개를 해서 이 사람에게는 저기 참 좋은 사람이 있다. 또 저 사람에게는 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서 소위 중개인의 신뢰에 기초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이것도 신뢰를 보증하는 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신뢰를 보증해주는 기관을 만든다. 조직을 만든다. 근데 은행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거기에는 내가 믿고 돈을 맡기고 또 거기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저 돈이 잘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은행에게 부탁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대학이 진짜로 얼마나 좋은지, 그 대학이 정말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우린 잘 몰라도 저 대학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 대학이라면 나의 어떤 잠재력을 이 수준까지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신뢰를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저런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각종 문서, 또 그런 사람,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보장한다. 그런 걸 믿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금융 자산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데는 기술적인 역량도 갖춰야죠. 또 인적 자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만 하다.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자산으로 해서 하는 비즈니스들도 현대 사회에는 많죠. 이 컨설팅, 요즘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해주는 여러 가지 평가나 소개나 정보의 제공을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컨설팅이 이 비즈니스가 되죠. 저 사람 말은 과장이 심하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저 사람 말은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컨설팅은 안 되는 겁니다. 사기가 되죠. 그래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이게 현대 사회의 이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박사를 따고 또 어느 조직에서 인턴을 했고 또 내가 어디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았다. 이게 다 내가 가지는 능력과 잠재력을 제3자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앞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인터뷰를 하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또 어디에 가서 사람과 대화를 하든 발표를 하든 그 듣는 사람들은 결국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걸 이제 묻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건 뭐 네 속속들이 뭐 정서적인 취미나 뭐 감정이나 뭐 출신 배경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걸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너는 뭘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현대 사회의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 갖고도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강제력을 동원하죠. 신뢰를 해치는 사기꾼. 꼭 남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사회나. 이제 그런 어떤 부당한 사람들, 또 프리라이더들, 또 남의 선의를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부분을 재판을 통해서 판정해주고 그것으로 이 잘못된 관계를 교정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의 어떤 그 바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이 사회의 중요한 이제 기제인 거죠. 최근에 여러분 뭐 우리 사회에서는 CCTV 논란이 쭉 있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CCTV를 다는 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CCTV는 뭐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잖아요. 뭐 CCTV를 달아놓으면 뭐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을 밝혀내는 그런 어떤 기능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과 얼굴을 다 찍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인권 침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과 좀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CCTV가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이 양자 사이에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밤에 골목길을 가야 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달 거냐 말 거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가 내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까? 부당하게 뭐 체벌을 가하지는 않을까? 이런 그 염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에 CCTV를 달까 말까? 이건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 중에 가끔씩 슬쩍 하는 그런 도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 오는 사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할 수는 없고 곳곳에 CCTV를 달아놓으면 그거 되지 않냐?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부당하게 촬영하는 인권 침해일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CCTV를 많이 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나? 사실은 신뢰의 수준이 낮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어두운 골목길, 그냥 저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어느 곳에서도 나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가 잘 작동을 안 하면 CCTV 같은 게 필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비교적 이 공적 신뢰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안전한 사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나는 잘 만나지 않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냥 그 우연한 만남에서도 내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안정된 신뢰가 우리 사회에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 숙제죠. 이제 세 번째의 쟁점, 우리가 21세기 이 상황에 와서 이 새로운 이제 신뢰의 어떤 숙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바일 디지털 환경이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신뢰 자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거래나 속도, 만나는 그 관계의 양상이 너무 달라져 버렸다. 시공간이 초월하고 경계가 무너지고 초연결성이 확장되고 이러면서 옛날처럼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율하는 방식도 잘 작동 안 하고 제3의 중개인이나 신뢰기관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여유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플랫폼 사회 속에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까? 이게 이제 새로운 숙제가 되는 거죠. 디지털 경제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기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중고거래 장터에서 내가 이거 사겠다고 돈 보냈는데 돈만 받고 그냥 띄어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아이폰을 샀는데 벽돌이 오거나 뭐 이런 사례들 간간히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신뢰를 만드나 이게 우리 지금 숙제입니다. 결국 디지털 신뢰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형식이 지금 필요한 국면이라그 할 수 있는데 이 초연결성 뭐 언제나 어디서나 접촉 가능한데 그 속성의 하나 어디서나 레코딩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의 또 다른 인프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행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송금은 다 은행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돈을 보낼 때,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돈을 줄 때,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받고 안 받았다 그러거나 뭐 이런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은행을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은행은 제3자로서 누구에게나 이것을 신뢰를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송금 경우 대부분의 송금 다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또는 개인이 어떤 돈을 납부할 관청에 그냥 개인이 다 보냅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돈 보낸 그 기록이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투명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니까 신뢰가 보장되는 거죠. 뭐 제3의 신뢰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신뢰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수증을 별로 잘 안 받잖아요. 왜 영수증을 안 받나? 왜 돈 내고 결제한 것 자체가 영수증이니까. 언제든지 그걸 내놓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보죠? 나도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데 요새 기차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기차표를 검색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정보로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록되는 속에서는 신뢰가 새롭게 이제 확보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기차 탈 때 그 앞에서 영무원이 다 표를 검토했죠. 그래서 표 없으면 못 탔습니다. 지금은 검사 안 합니다. 근데 왜? 안 해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사회가 주는 새로운 신뢰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요즘 계속 우리 사회에 얘기되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이 블록체인 기반은 초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 이제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무슨 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기관 필요 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P2P로 어떤 그 신뢰와 자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주 거대한 그 유통을 하더라도, 거래를 하더라도 그 전혀 거기엔 무슨 사기나 어떤 훼손이 있을 수 없다. 이 하나의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려면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레코드에 그것이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해킹도 안 된다. 은행 전산망은 가끔씩 해킹이 되는 문제도 생기고, 은행 직원이 뭔가를 이 사기를 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부나 중앙은행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그 복잡한 거래와 상호 교환, 이걸 통해서 아주 완벽한 형태의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일종의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블록체인을 초기에 만들었던 이 나카모토 같은 사람은 약간 아나키즘적인 지향을 표방하기도 했어요. 정부가 필요 없다. 중앙은행 필요 없다. 특별한 법이 없어도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서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 관계가 새로운 신뢰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일종의 이런 이제 믿음 같은 것을 이 블록체인이 이제 표방을 하는 거죠. 과연 저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의 방식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새로운 신뢰의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불안함과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서 저게 오히려 투기나 또는 허상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로 갈 것인가?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나는 뭐라고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가상화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을 했듯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 숙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개성이고 하나는 사회성인데, 내가 개성적이고 아주 독자적인 존재이기도 쉽고 또 남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나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맺고 싶고, 이 두 개를 같이 하기 위한 것, 이걸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 이게 새로운 신뢰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 개성과 관심, 뭐 튀고 싶은 것과 이 남을 팔로잉하는 것, 팬덤이 되기도 하고 아주 고고한 혼자의 이 활동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연결되면서 옛날하고는 다른 유형의 신뢰, 좀 새로운 방식의 신뢰가 지금 작동하고 확장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신뢰는 뭐 우리가 인터넷 사회, 플랫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전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인적인 상호작용이나 또는 어떤 조직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표준화된 신뢰와는 달리 굉장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공감에 기초한 그런 신뢰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접속되고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쿨한 신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상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양상들, 다양하고 다중적인 관계성을 동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런 쿨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신뢰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모순적인 것이 같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때로는 아주 외향적인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아주 내향적인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온순한 사람처럼 비치는데 또 어느 사이트에서는 나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때로는 뒤섞이기도 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는 하는가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느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일탈적인 행위자로 내가 또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순적인 것이 이런 그 디지털 시대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이 관계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유동적일 수도 있고 모순적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갈등과 긴장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어쨌든 이 디지털 사회의 신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립의 위험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그 디지털 환경이 정말 기존의 신뢰를 교란할까, 아니면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낼까, 이런 어떤 숙제를 우리가 지금 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점점 이 디지털 관계에 의존해 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뢰를 만들어가고 신뢰를 확장하고 신뢰의 어떤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게 숙제로 지금 우리 앞에 대두되어 있다. 또 뭐 우리가 지난번 그 과제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이런 그 디지털 환경에 보이지 않게 작동할 빅데이터의 그 관리와 알고리즘이 과연 얼마만큼 중립적인 인프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그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디지털 사회의 신뢰는 아주 총체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21세기의 문명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이 새로운 신뢰의 형성, 신뢰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 신뢰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어떻게 신뢰를 다시 자산으로 공유하고 제도화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뭐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 생활을 해 나가더라도, 또 서로 그렇게 뭐 깊이 모르더라도 이 사회 안에서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서로에 대한 그 불신이나 어떤 위험이 내 주변에 나타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까? 이게 지금 우리에겐 숙제인 거죠. 그러려면 너무 정서적으로 끈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의 그 강한 유대에 기초한 신뢰, 이것도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외로운 늑대처럼 난 나 혼자서 골방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도 신뢰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서적인 강한 유대를 강조하는 그런 그 전통적 방식이나 너무 디지털이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주장, 이 양극단을 넘어서는 디지털에 기반하되 서로가 서로를 최소한 믿고 살 수 있는 이 신뢰의 기초, 신뢰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게 앞으로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특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들의 몫이죠. 이거는 일반인이 잘 못합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까 뭐 블록체인을
가져다 주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처럼 그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의 그 혁신이 이런 어떤 신뢰를 뒷받침하는 그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앞으로 아마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의 시대에 그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쟁점이 될 그런 그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즐거운 축제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